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울산 CBS를 통해 격주 금요일마다 방송되는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소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재생에너지 전기 100%를 의미하는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으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 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이다. 최근 R200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4년 시작할 당시에는 13개 기업만이 참여했었는데 2022년 현재 약 37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기업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울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풍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소울 멤버들 인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려라 한이의 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고 뭉치의 뭉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가가야 되는 김형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리백과 탄소 국경세 등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기 없이는 앞으로 수출이 막히게 된다고 합니다.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전기 100%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탄소 국경세는 또 뭔가요? 탄소 국경세라는 것은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에서 적은 국가로 상품이나 이런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추가 관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 유럽 의회에서는 2023년부터 4년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서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거면 제조 위주의 우리나라는 탄소 국경세가 엄청나겠네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네, 그린피스 전망에 따르면요, 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는 2023년 한 해에만 약 6천억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나 구글 등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30곳에서는 벌써 아리백을 달성을 했고요. 95%를 달성한 기업도 45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도 뭔가 좀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안보 확보를 비롯해 탄소 국경세 대응과 아리백 달성 등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풍력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해상 풍력 발전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형근입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이름이 저하고 비슷한. 너무 우리 형인 줄 알았어. 완전히 다른 거는 이제 예. 장가를 안 가셨는데 저는 네. 장가를 갔습니다. 또 게스트한테 처음부터 예, 놀림 예. 받고 시작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번 그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울산시에서 좀 깁니다. 제 명칭이 사회 일자리 에너지 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이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남구청장 예비 후보로도 나왔었고요. 어쩐지요. 근데 이제 시청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울산의 가장 유력한 시민단체죠. 울산 환경운동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기후 위기, 재생에너지, 그다음 자원순환, 생태환경, 먹거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돼서. 네, 다명면으로 반갑습니다. 활동을 네. 하셨네요. 그럼 울산은 언제부터 해상 풍력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울산이라고 그러면은 관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면 민선 7기 들어와서 송철호 시장님이 처음 핵심 공약을 삼으면서 이제 V식 해상 풍력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관이 아닌 민이 한다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사실은 이명박 시절에 녹색성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녹색성장 시절에
터빈 공장,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 날개 이런 걸 네네. 만들면 뭔가 뭐 지구에도 이롭고 뭔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해서 현대중공업이 이제 뛰어들었었죠.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중공업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문제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 만들어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접었던 건데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어쨌거나 가긴 가야 될 길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송철호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그 생각이 시정에 반영이 되면서 핵심 정책 1호로 꾸준히 현재까지도 지속이 돼 왔던 겁니다. 그럼 그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풍력 발전이 고정식도 있고 부유식 해상풍력도 있잖아요. 근데 울산에서는 이렇게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은 혹시 어떤 건가요? 뭐 글자 그대로 고정식이라는 거는 뭔가에 고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얕은 바다인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철질 구조물인데 그 녀석을 이제 해저면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발전기를 그 위에다가 이제 꽂아서 이제 돌리는 방식인데 바다가 깊다면 그렇게 해저 파일을 박을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풍력 발전기를 지탱해주는 그 철제 구조물을 바다에 띄우는 거죠. 띄워서 다시나 쇠사슬, 뭐 체인 이런 걸로 이제 해저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고정을 잡아주는 건데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이다라고 그러는 네. 거고요. 그 차이는 사실은 깊은 바다와 그럼 얕은 바다가 어느 정도면 되느냐? 업계에서는 보통 경제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 수심이 한 70m 이상 정도면 이거는 부유식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울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대륙붕이 발달된 데인데 보통 수심 150m 내외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제주도에 있는 거는 고정식. 고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유식은 전 세계에도 많지가 않아요. 그럼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식에서 비용 면에서는 어떤 그 차이가 많이 나나요? 좀 나죠. 아무래도 고정식은 가까운 바다기 때문에 설치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설치선에 모든 걸 싣고 가요. 싣고 가서 그 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파일을 받고 그 위에 이렇게 꽂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부유식은 먼 바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전부 다 만듭니다. 육상에서 전부 다 만들고 그 만든 완전체를 예인선으로 끌고 가서 그 예정지에 가가지고 이제 그 미리 설치해둔 그 체인하고 연결을 시키는 연결하고. 작업들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보통 이렇게 붕붕 떠갖고 있는 건가요? 떠 있는데 네. 붕붕이라 그러면 막 그 뭐 그러니까, 날아다니거나 저희가 뭐 생각할 땐 좀 움직이고 막 이럴 것 표류한다거나 같아. 하는데 표류 같은 그게 아니고요. 느낌인데. 네. 거의 고정식하고 거의 유사하게 그냥 딱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수면 위에서 보게 되면 밑에 그 체인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치 체인이 없는 것처럼 고정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밑에 체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바다도 저희가 많이 활용을 예, 할 예. 수 있고 한데 왜 울산이어야 하는지 부유식 예, 예. 해상풍력은 울산이어야만 하는지에 예, 예. 대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예. 첫째는 경제성입니다. 어쨌든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중공업이 터빈 사업을 했지만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게 시장이 네. 형성이 안 되니까. 근데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경제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쵸. 거죠. 경제성은 풍력에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람질입니다. 바람의 질. 예, 예. 네네. 그 수면 위에서 보통 한 150m 정도 위가 이제 바람이 부는 거를 이제 에너지로 만들 텐데 그 바람은 어느 정도 바람인지를 정확히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해봤더니 초속 8.5m 정도. 네네. 감이 안 오실 텐데 보통 해상 풍력이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6.5 이상 정도 되면 경제성이 있다 해볼 만하다거든요. 근데 8.5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바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성이 가장 좋다는 게 울산이 이제 최적지라는 우수한 입지 조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유식이라는 게 그 특정한 그런 그 조선해양 기술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거는 울산이 갖고 있는 이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 요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진주처럼 삼아야 되는 기술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만들어놔도 전력을 그 받을 데가 없으면 만들어놔도 이거는 뭐 그쵸? 무용지물이겠죠.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울산은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업 도시니까. 그래서 전기 판매처가 이미 확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
가령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멀리 그 여기서 만든 전기를 그 송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핵발전소들이 있으면서 그다음 산업체가 더 들어올 걸 예상해서 변전소하고 송전탑을 이미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걸 활용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울산은 굉장히 괜찮은 곳이고 올해 우리나라 최초로 가스 시추하는 곳이 있죠. 동해가스전이라고 서유공사에서 갖고 있는 거기가 원래 이제 스톱하거든요. 셧다운 해가지고 이제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원상 복구하려면 그 수천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원상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해상 변전소나 아니면 부유식 해상 풍력 그 거점 센터 같은 거를 그 위에 설치.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또 그렇게 활용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완성이 되면 그 우리 울산 시민들은 무료로 전기를 쓸 수 있을 만큼 생산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전기가. 그래서 그 한정된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한마디로 가능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딱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전량이 많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발전량이냐? 영남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모든 가정이 쓰고도 남는 양입니다. 지금 울산에서 생산되는 생산하는 게 전기가요. 생산하려고 하는 게 생산하려고 하는. 그렇게 엄청난 전기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그 재생에너지를 촉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보조금들을 이렇게 그 촉진 자금들을 줘요. 그 주는 자금이 주민 참여형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고 지자체 참여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주민 참여형 하나만 하고도 그 무상 전기를 하고도 돈이 또 남을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계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 숫자가 필요한 숫자가 건데, 나오면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어느 머리가 정도냐면 울산에 있는 전체 가구가 연평균 쓰는 전기료가 한 1,750억 원쯤 돼요. 네. 1,750억 원 1,750억. 매년. 네. 부유식 해상 풍력을 9.6기가인데 9.6기가를 다 하게 되면 나오는 발전량에 정부가 킬로와트 시당 얼마를 해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1,750억이 아니라 거의 한 4, 5천억까지 나오는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금을 다시 추가로 걷는 게 아니고요. 재생에너지를 잘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돈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함으로써 이제 착한 전기를 만드니까 일종의 이제 선물처럼 받는 축복의 선물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왜 그럼 아무도 안 하느냐? 안 해봤으니까요. 아무도. 처음이라. 네. 처음이라. 그다음 대규모로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안 했었으니까요. 굉장히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축복 같은 선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와, 그런 전기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니 좀 기대가 더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부유식 해상 풍력이 착한 전기를 생산하는 것 이외에 또 어떤 기대의 효과들이 있을까요? 그 모두에 말씀하셨던 아리백 같은 네. 경우에 가령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들었는데 유럽에 파는데 야 니들은 이 뭐 재생에너지도 안 쓰고 그러면 관세 더 물어. 그러면 어쨌든 가격은 올라가고 그쵸. 그러면 만들어봐야 팔리지도 않는 그렇게 되면 이제 울산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담보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분명히 이제 위기가 올 그런 이제 국면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저 큰 기업체가 아리백을 하려면 사실은 대규모로 하지 않으면 무슨 군데군데 무슨 저 비어있는 땅에다 태양광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한 효과가 있을 거다. 산업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탄소 배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계산을 안 해보면 잘 모릅니다. 그걸 모르는데 그렇죠. 울산이 전체 배출하는 탄소가 한 5,400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9.6기가와트 부유식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 그중에 한 20% 정도는 저희가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인력 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이거 지금. 당연히 가능하죠. 네. 굉장히 거의 10기가와트잖아요. 9.6기가와트니까. 네. 이게 기가와트니 메가와트니 하면 잘 모르실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낯선 용어들이라서. 비교를 해보면 해상 풍력의 가장 강국이라는 나라가 영국하고 덴마크, 네덜란드 크게 세 군데를 뽑습니다. 근데 그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해상 풍력의 그 양이 어느 정도냐? 대충 10기가와트 안팎이에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네. 한 국가의 유력한 산업을 구성하는 것들을 울산이 지금 하려고 한다. 오. 그랬을 때 이제 그 이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고정식으로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고정식 해상 풍력을 했던 자료를
빗대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9.6기가와트 정도 할 경우는 한 최소 21만 명에서 최고 32만 명까지의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다. 물론 그게 전부 다 정규직이냐 하면 참 그건 답답해요. 저도 대답하기가. 네네네. 그건 뭐 가봐야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그 정도가 동원이 돼야 되고 그렇게 일이 많이 필요해요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일 돈이 되는 게 원천 기술인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기계 전자 뭐 전기 부품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들어 있고 그다음에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철강 그다음에 그 철 구조물 제작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인선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운송하는 거. 그다음 가서 설치하는 거. 근데 제일 또 돈이 된다고들 흔히 얘기하는 건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영국 갔을 때 3기가와트짜리 하는 프로젝트 하는 회사 그 컨트롤 타워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그 어촌 마을을 완전히 해상풍력 기지로 만들었어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해상풍력 고정식에 있는 바람개비 위에다가 센서를 다 달아요. 다 달고 그 육상에서 모니터에 앉아가지고 그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급하면 바로 헬기가 뜹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거의 매일 일종의 그 모니터링 하기 위한 그 선박이 뜨는데 제가 놀랬다기보다는 또 한 60명이 타거든요. 그 선박에 60명 타는데 20명 정도가 스텝이고 뭐 기관사니 갑판장이니 스텝이고 한 40명이 마을 주민이에요. 네, 그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상당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근데 그거를 우리가 9.6기가이기 때문에 면적이 서울의 2배 면적에 깔리거든요. 네. 촘촘히 막 깔린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서울 2배 면적에 이제 뜸뜸 이렇게 깔릴 텐데 그거를 다 관리하려고 그러면 진짜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해봤으니까 뭐라고 확연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자료나 다른 나라의 자료를 비교해서 보면 이제 그 정도 규모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울산 앞바다에 조성된다고 하니까요. 기대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울산 시민들이 무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다는 점이 너무도 기억에 남네요. 울산 CBS 라디오 시사 팩토리 100.3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울산의 해상풍력 전문가 김형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너지 생산부터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까지 많은 기대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작용들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해상풍력 발전기로 인해 조업구역이 사라지는 등 어민들의 반대 입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여전히 어민들하고는 협의 중이고요. 그 초기에 반대를 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시가 중간에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투자사들하고 적극적으로 자주들 만나세요.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상생 협약을 3차례 이미 했죠. 근데 자꾸 매스컴에는 이제 안 좋은 것들만 어쨌든 이제 보도가 많이 되니까 뭐 전부인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그 어민들하고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해외 여행이라기보다는 해외 출장 갔을 때 이제 그 해상풍력 관련돼서 일했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여기는 어민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제일 부분이니까요. 물어봤는데 전 세계 어디 가나 비슷한 현상입니다. 어민들은 처음엔 다 반대하고 그러는데 푸는 과정이 제가 한번 쭉 그 공통적인 게 뭔지를 한번 이렇게 제 혼자 머릿속에 정리를 해봤더니 탐입니다. 탐. TAM. TAM. 그게 네.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네. 타임. 내가 아무리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무조건 가서 이렇게 합시다. 잘 안 들어준다. 그건 단위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걸 저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머니들하고 친구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게 일이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관계들을 맺고 있는데 하여튼 네. 시간, 타임.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알코올입니다. 내가 거기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친해져야 된다. 네. 비즈니스에겐 알코올이 필요하다 그러지만 이건 비즈니스라기보다도 어쨌든 이제 그 문화적인 어떤 차이나 다 이렇게 차치하고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특히 네. 남성 세계들이 주로 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에서는 이제 필요한 윤활유가 이제 윤활유 알코올이라는 좋네요. 네. 거고요. 그다음 하나가 머니죠. 뭐니 해도 머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전 세계 어디나 다 비슷한 경향들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니까 좀 염려가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그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어떤 부분이라면 해외에서 유럽에서 그렇게 해상 품질이 안 커졌겠죠.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서로가 협의점을 네.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제 서로 양보를 하든 어떻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울산도 그동안 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예.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소음이 심하다, 저주파가 있다. 근데 전부 다 그건 고정식 해상 풍력이나 육상 풍력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지. 그 먼 바다에서 무슨 소음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없고요. 그런 것들은. 그런 잘못되어 있는 정보로 인한 반대가 많았는데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뭐 이게 안 될 정도로 뭐 이렇게 그 장벽이 심하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충분히 소통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유식은 안 해도 됩니다. 네, 저희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밑에 생물들한테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건설하는 중에도 약간의 뭔가가 물고기들이 뭐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고도라고 일본에 네. 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실증하면서 저 2메가와트짜리 발전기를 부유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한 다음에 어종 변화, 어획량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어촌계하고 행정하고 같이 연구단위하고 같이 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울산에도 한번 와가지고 그쪽 어민들이 와가지고 설명해 줄 수 봤는데 자기들도 놀랐다라는 거예요. 뭐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가 없었나 보지. 비포와 애프터가 네. 자기들은 악영향을 끼칠 줄 알았는데 그쵸? 훨씬 어획량이 많아지고 어종도 풍부해졌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하나만 설치했다가 지금 6개 더 설치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도 이런 가능한가요? 이런 얘기를 어민들한테 하면 어민분들은 네. 이제 일본 바다랑 우리나라 바다랑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같이 한번 견학도 한번 같이 가시고 그러시죠. 실제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려들 단순한 우려들이 있는 거지. 그쵸.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되거나 이런 거는 유럽 자료를 봐도 해양 생태계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행입니다. 예. 좋네. 돈하고 알코올 챙겨서 같이 견학 가면 되겠다. 그럼 빨리 이해를 하시겠네. 아무튼 풍력 발전. 이걸로 이제 전기세 안 내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네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아이고. 30년까지 살아야 됩니다. 건강 관리 잘해야 전기세는 되겠는데요.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한 30년 정도. 네. 2030년까지는. 2030년까지는. 그렇고. 네, 오늘 뭐 풍력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한 것 같아요. 네, 제대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몰랐거든요. 전혀 일도 관심 없었다가 네. 솔직히 풍력 발전소 돌아가는 걸 보면 좀 징그럽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는 사진 그래요? 찍고 싶다. 이게 이게 뒷배경으로 사진 찍으면 너무 얼마나 크더라고. 예쁜데. 우리 뭐 바람개비만 돌릴 줄 알았지. 그렇게 큰 게 막 산 위에서 돌아가고 바다에서 막 돌아가고 난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또 어마어마하다고 하니까 오늘 좀 새로운 거를 오늘 공부 많이 했네요. 너무 공부 머리 많이 터져요. 했네요. 제가 속성과외 시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나중에- 속성 과외 선생님이셨어요. 연기 배우실 일이 있으면 절 찾아오시면 아이고, 예, 그건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풍력 발전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머리 아픈데. 네,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 왜 울산이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김영근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개발은 울산도 반드시 가야 할 방향입니다. 새롭고 어려운 도전이지만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닷바람이 울산도 살리고 지구도 살릴 수 있겠죠. 몇 년 후에는 친환경 에너지 허브 도시로 불릴 울산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2주 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환희 김분화, 뭉치 여민미, 무디 이영은, 짱 양현희, 그리고 전 잘생긴 김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